이런 거는 진짜 이거 스트레스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한잔 많이 지겹다. 원래 부상책임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밤도 새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자, 재무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준비시키느냐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게 글자가 좀 작죠. 이게 제가 이제 재무상담 현장에서 막 할 때 상담 예약을 하고 고객에게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예요. 1차 상담 미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100% 사전 예약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가급적 경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연락 주세요. 장소, 시간, 장소 이렇게 쭉 하고 그러면 고객님 뭘 준비하세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일단 명함 준비하세요. 명함. 고객 명함. 네, 고객 명함. 직급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상담을 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객이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함 주지 고객이 예, 잘 받았습니다. 고객 명함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근데 일단 저는 준비사항에 딱 넣어버려요. 명함 준비하세요. 가면은 근데 명함을 준비 못했잖아요. 그럼 저거 제가 사실은 명함이 지금 회사에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명함 준비하세요. 나도 명함 가져갈 거니까.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최근 급여 명세서 출력해 두세요. 그리고 각종 금융 상품들, 은행, 증권,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내역들, 증권 이런 거 다 준비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확인할 거. 요거는 미리 준비할 거. 요거는 미리 확인할 거. 월평균 생활비 얼마나 지출하는지 보세요. 확인하세요. 근데 생활비는 이런 거예요. 식비, 외식비, 문화비, 경조사비, 방송, 통신비, 각종 회비. 그러면은 자기 가계부 가지고 열심히 정리해요. 예. 어떤 사람은 엑셀로 정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두껍게 아예 그냥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달 월 평균 유류비, 기름값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상환하는데 금리 몇 %고 대출 상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역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하고 또 이런 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사에 돈 내고 있는 것들 현 시점에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걸 왜 하냐면요. 얘를 자산 항목에 다 넣어줘야 돼요. 적금은 적금대로. 지금 매달 넣었지만은 지금 모여있는 건 목돈이잖아요. 이걸 어딘가에 자산에 다 넣어줘야 돼. 우리는 방금 당신 자산이 얼마예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5억 잡아버렸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용자산이 다 그냥 집 한 채 값이에요. 근데 실제로 재무상담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자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카드 지출 얼마씩 하는지, 자녀 교육비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그리고 기타 수입이라든지 지출 내역 확인하세요. 이거를 고객이 다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객의 팩트를 파악하는 상담이 3시간 걸려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정도로 근데 준비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좀 재무설계 하는 그런 사회초년생들은 저 준비를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네.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만 골라서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다 보면 모르면 또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이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 몰라서 물어보잖아 자꾸. 아 그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밖에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다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받지만은 앞으로 나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가 해나가야 되고 돈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결혼하면 또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다른 설계사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저 대표님 그냥 갑자기 든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일을 막 시작해가지고 월급을 한 번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초월급도 그런 경우에 상담을 신청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저는 안 해요. 기간을 두고 이후에 언제 이후로 다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5달 있다 오세요. 돼요. 5개월 정도. 5개월 있다 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둘 확률이 있어서. 응? 그만두세요. 그만둘 수 있으니까 또 급여를 얼마 정도 본인이 쓰는지 파악이 안 돼. 그렇죠. 본인이 급여를 받아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지출이 어떤 지출이 될런지를 몰라. 그리고 초창기에는 월급 받았으니까 와 막 쓸 거잖아 또. 그게 지출이 될 수 없어. 근데 한없이 그럴 수 없잖아요. 한 5개월 정도를 돈을 써보면은 아 나는 한 달 지출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평균이 결정이 돼요.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아 그래 나 좀 얼른 하고 싶은데 뭐 하면서 그럼 제가 다른 설계사 찾아볼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당신은 내가 지금 상담을 안 해주는지 언제 상담을 해야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5개월 뒤에 제가 연락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먼저. 자기가 연락해야지. 자기가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필요하게끔 통화할 때 거기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겠죠.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해서 연락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럼 5개월 뒤에 선생님 저 그때 몇 달 전에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는 척 안 나는 척 제가 하면서 그래요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상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특히 재무상담은 주도권을 재무설계사가 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죽도밥도 안 돼요. 안 그러면 정보만 열심히 주고 그래요? 그렇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상담이 돼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재무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할 때 전번에도 그 자기소개할 때 뭐 가지고 있어요? 팜플렛도 저 혼자 쓰려고 1000장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빳빳한 종이로 광택 나는 종이로 인쇄물로 출력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제 소개하는 것도 3단으로 접어서 그리고 대봉투 만들고 소봉투 만들고 쇼핑백 만들고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상담받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이 모든 것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정말 같은 나이 또래거나 네. 그런 사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고객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오케이. 20년이나 뭐 이렇게 하신 그런 분이시고 만약 저나 뭐 이런 저 또래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진 않는지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저한테도 맞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거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나도 사회 경험도 해보고 이랬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 보는 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고객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은 고객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고
매일매일 저는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슷한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배경이 다르잖아. 지금 올해 지금 몇 살이죠? 27. 제가 이 일을 고객님 올해 지금 3년째 또는 4년째 또는 5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제가 매일처럼 고객님 같은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매일처럼 이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고객님 같은 케이스도 상담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공부해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지식수는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많이 만나서 깨져보고, 그래서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최단기간에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같은 나이를 만나더라도 내 분야에서만큼은 너는 나한테 무조건 배워야 돼.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는 뭐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내 분야에서만큼 저 고객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샘플로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팩트를 받는 게 여러분들 의외로 조금 이런 걸 안 받아보다 보니까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엄청난 팩트를 다 받아야 되고, 거기 또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담을, 이게 재무 상담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이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하는 거에 비하면 얘는 정말 고객이 준비해야 될 것도 정말 너무너무 적고, 내가 고객과 상담하면서 내가 같이 해야 될 스킬도 그다지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여기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딱 있으면 제일 일단 좋죠.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 가격. 대출 원금. 그렇죠. 대출 원금 이자 구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고객이 한 달에 적금 얼마 하고 있고 펀드 얼마 하고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미 그거는 미리 파악하세요라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총 얼마 쓰세요? 이거를 고객이 모른다 그러면 이 상담을 해줄 수가 없겠죠. 이 고객을 내가 처음 만났는데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 이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게 다른 고객분들 이 상담 해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니 요거는 나중에 파악해 두시면은 다음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넘어가 그냥. 그냥 보험료는 네. 가계 지출인지 소비 지출인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는 아무 데도 포함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계 지출에는 보험료도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식을 보세요. 네. 총 지출이죠. 네. 총 지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서 나가는 모든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다야. 다 벌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벌어서 나가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가는 거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데 딱 뭐만 빼? 소비만. 세금과 4대 보험료와 대출 이자만 빼. 근데 고객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거를 총 지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 고객이 총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이미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출 이자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고객이 얘기하는 총 지출에는 보장성 보험료, 종신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그 총 지출에 보험료 지출이라든지 적금 넣는 거, 펀드 넣는 거 이거 다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총 지출에는 보장성 보험료 들어가고 연금 보험료 들어가고 적금도 들어가고 펀드도 다 들어가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요 뒤에서 뺄 거잖아 지금 저축 투자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총 지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겠죠. 총 지출에는
저축도 들어가고 투자도 들어가.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도 다 들어가. 그냥 총 지출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부모님께서 요양병원에 있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조건 나가. 이것도 그냥 총 지출에 들어가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남편 한 달 담배값도 다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소비 지출에서 이제 보험료도 소멸되는 건 아니라 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빼는 건데 그럼 이거를 금융자산에다가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보험 자산. 여기서 지출과 이쪽 부분은 연계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매월 얼마가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라고 하는 거니까, 금융자산에는 여기에 한 달에 만약에 적금 넣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얼마 지금 넣어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금융자산에 다 들어가 있겠죠. 다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보험은 제외하고. 보험은 제외하고. 포함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종신보험을 갖다가 나는 연금자산으로 생각하고 추가납입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어. 그럼 그거는 그냥 금융자산에 넣어줘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저축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빼줘도 되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관심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담할 때 즉각적인 대응, 고객이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여기 종신보험은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래 버리면 안 되죠. 평소에 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 종신보험을 어디 넣어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가계지출에다 종신보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고객이 종신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20만원 기본 납입 금액, 주계약 1억, 20만원 추가 납입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 달에 40만원 나가는 거는. 자, 총 지출에다가 이 40만원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싶으세요? 얼마를? 40만. 아니야. 그러니까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저라면은 20만 원은 총 지출에 넣어. 총 지출에 넣어.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추가 납입하고 있잖아. 그럼 저는 이거를 저축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소비 지출에서 빼줘. 여기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고객이 나를 신뢰하게끔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서 고객님께서 종신보험료를 40만 원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기본 납입 금액이 20만 원이고 추가 납입이 20만 원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안 떨어 나가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저축으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 소비 지출에서는 그 금액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은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 신뢰가 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능력을 갖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계 재무제표 분석해 봅시다. 아직 한 개밖에 안 해. 그쵸, 이제 한 개 했어. 이거 언제 해? 수료식 못하겠다. 이거 다 배워야지 수료가 되는 건데 배우지도 않고 수료를 오늘 어쨌든 6주가 다 끝나긴 끝나는데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수료는 한 번도 못하는 걸로. 자, 그 프로필에 가계 재무분석사 넣은 거 다 삭제하세요. 수료 못했으니까. 자, 가계 재무제표 분석 들어옵시다. 자, 아까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포지션을 봤어요. 당신의 포지션이 어디 정도 있는지를 본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절대적인 걸 볼 거예요. 자,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설명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현금 자산 보니까 뭐라고 빨간색 점이 있다고 했죠? 보란 얘기죠. 자, 특정 금융 상품에 묶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뭐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 말고 그냥 넣는 거 있잖아요. 언제라도 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 그 다음에 저축투자, 적금, 펀드, 연금 3천 너무 많나요? 네. 자, 그러면 적금, 펀드, 연금 이제 뭔가 약정을 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 이거 한 5천만 원 합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뭐 없네. 그쵸? 설명이 없다. 그쵸? 그냥 5억. 그 다음에 차량. 차량은 여러분들 그냥 자동가치로 보면 돼요. 지금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고차 가격으로. 지금 이제 3천만 원. 이것도 그냥 감가상각돼서 3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자, 여기서 우리는 자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유동성 자산하고 딱 기간을 정해서 놓는 거, 저축 투자 자산이랑 부동산 자산이랑 차량이라고 하는 걸 빼고 그거 외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림이 그렇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조장님한테 빌려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다 돌려받으니까 거니까 내 자산인 거잖아요. 예, 언제 갚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위에서 얘기한 요 네 가지 말고 나는 뭔가가 또 있어.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다 더해서 금액 적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조장님한테 그 지난달에 빌려준 거 2천. 자, 2천 적어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다 지금 6억 3천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채 2억 부채 2억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6억 3천 중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억은 대출이다 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실수령액. 자, 여기 봐요. 자, 빨간색 딱 나오죠? 실수령이에요. 4대 보험료 빼고 세금 빼고 들어온다. 예, 한 달에 얼마 들으냐? 뭐 월간, 그쵸? 한 달에 얼마 되냐? 500. 자, 그 다음에 고정지출.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조금 전에 했던 거 앞에 거랑은 전혀 연관시키지 마세요. 자, 고정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 생활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구분 안 돼 있죠. 그냥 대출 생활하는 거. 자동차 할부금, 월세, 보장성 보험료 등 매월 똑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총 합계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랑 할부금이랑 대출 상환 해가지고 한 130만 원 잡아봅시다. 130. 그 다음에 변동지출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생활비라고 보면 되겠죠. 생활비 한 250만 원 정도 잡아볼까요? 250만 원. 그러니까 위에 뭔가를 입력할수록 밑에 금액이 달라져요. 차액이. 네. 자, 그리고 저축 투자는 한 달에 뭐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끝. 자, 그런데 고정 지출이 13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부채 상환 지출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한 달에 부채 상환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쓴다고 합시다. 자,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원 체크해요. 기원이라면은 기원 체크. 그럼 끝났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래프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 부채 상환은 여기 입력하는 여기 값에 따라서 정상 범위는 다 달라져요. 자, 부채 비율은 고객님 이 정도 이제 그 상황이시라면은 정상 범위는 30% 자산에 비해서 자산 대비 30% 이내가 적당한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31.7%네요. 아, 까닥까닥하네요. 그쵸? 예.
정상 범위보다 현 상태가 어쨌든 약간 초과되긴 한데 이거는 적으면은 적을수록 좋겠죠. 예. 근데 고객님은 일단 정상 범위는 조금 좀 초과된 것 같아요. 좀 부채를 조금 좀 적게 발생시켰으면 좋지 않나. 한마디로 고객님이 갖고 계신 전체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좀 높으세요. 예. 자, 그다음에 부채 상환 비율. 자, 정상 범위는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앞 위쪽에 있는 부채 비율은 뭐랑 관련된 거예요? 자산과 관련된 거예요. 부채 상환 비율은 뭐랑 관련된 거예요? 월 소득과 관련된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 중에서 몇 % 정도를 부채 상환하는 게 적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한 500 정도 버시면은 최대 부채 상환 비율은 30% 이내입니다. 근데 고객님은 14% 정도를 상환하고 계시니 부채 상환 비율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를 진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초과했는데 부채 상환 비율은 굉장히 정상적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예. 벌써 재무수업이 다 됐어. 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으신 편이신데 부채 상환 비율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키시긴 하셨는데 그 부채를 상환하는 기간을 좀 너무 길게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정도로 해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부채 상환하는 거를 좀 기간을 땡기셔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애초부터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조금 더 적은 부채를 발생시켰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출 비율은요 65% 이하시면 적당하세요. 그래서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소득의 76%를 지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출은 정상 범위를 굉장히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 비율은 30% 이상을 저축을 추천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16%니까 지금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변동 소비 지출은 45% 이내를 권장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변동 지출이 딱 50%라서 지금 정상 범위를 좀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정상 범위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는 45%지만은 딱 45%가 되는 것보다는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좋겠죠. 근데 고객님은 정상 범위를 조금 초과되긴 하는데 조금 초과돼서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 지출은 좀 많이 좀 줄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변동 지출이 주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좀 지출 항목들을 좀 점검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의 상태를 갖다가 딱 입력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를 딱 보고 제가 방금 쭉 얘기했던 것들을 쭉 이어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분씩 돌아가면서 RP 해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보고 얘기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짝지어. 이렇게 한 5번 정도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팩트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매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거의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려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금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자산에 대한 부분 또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객관적인 부분 딱 나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월간 현금 흐름 진단 한번 볼까요? 월간 현금 흐름 진단. 자, 요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기원. 남성 선택해 봅시다. 그 다음에 3인 가족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가족 수로 하시고 성별 입력해 보세요. 다시 선택 다 기원 선택 다 그냥 선택하기 전으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미혼을 선택할 때랑 기혼을 선택할 때랑 달라요. 자, 미혼을 선택했더니 가족 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혼이니까. 네. 근데 기혼을 선택하니까 또 뭘 선택하지 말래? 성별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 앞에서 상담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뭘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3인 가족. 그 다음에 월소득 500 잡읍시다. 500. 생활비 뭐라고 돼 있어요? 저축, 투자, 노후준비, 보장성 보험료, 부채 상환 외 가계지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생활비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는 다 소비 지출이에요. 한 달에 먹고 입고 자는데 얼마 쓰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250만 원 해봅시다. 500만 원 써서 벌어서 250만 원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 투자 빨간색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노후 연금 준비하는 거 말고 나머지 저축. 요거 한 50만 원 잡아볼까요? 노후 준비 20만 원. 보장성 보험료 뭐 50, 한 70만 원? 3인 가족이면은 60만 원 잡아볼까요? 60. 부채 상환. 근데 잔액이 딱 이 정도니까 잔액이 지금 500만 원 벌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얘네들끼리는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중복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 금액이 요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2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부채 상환하는데 만약에 80만 원 쓰고 있어. 월. 그러면 이 사람 남은 돈이 지금 40만 원인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럼 뭔가 이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확실한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겠죠. 계속 마이너스 적자 현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계속 마이너스 통장에서 갖다 쓰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변수는 어떤 거예요?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변수. 생활비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실제로 생활비를 요만큼 쓰고 계세요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고객이 잘못 알고 있을 사항이 거의 없죠. 예.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쵸? 예. 이건 팩트 받기 너무 쉽겠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활비 체크박스 있죠. 자, 눌러봐요. 자, 그랬더니 권장 비율은 47.1%예요. 훨씬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것 같죠. 이제 소수점까지 있어요. 고객님 상황이 이런 상황이시라면은 고객님은 생활비 지출은 47.1% 이하를 권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장 금액은 235만 원 이하. 근데 이 고객은 250만 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이 지금 초과된 상태라서 빨간색 점이에요. 고객님 생활비는 좀 점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생활비는 정상 범위는 235만 원인데 권장 금액은 이하인데 이거보다 적으면은 적을수록 좋겠죠. 네. 그러니까 딱 235만 원 쓰란 얘기 아니에요, 고객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35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객님. 아셨죠? 예. 그래서 15만 원만 초과됐다라고 해서 나는 괜찮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란 얘기예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저축 투자.
22.6% 이상은 저축하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장 금액은 113만 원이에요. 근데 고객님은 지금 5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63만 원이나 부족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저축 투자라고 하는 거는 노후 준비를 뺀 나머지 저축이잖아요. 단기 저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고객님 많이 부족해요. 예, 이거 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볼까요? 노후 준비는 고객님이 500만 원 정도 소득 수준이시라면은요, 15% 이상은 노후 준비로 맡기셔야 돼요. 근데 고객님이 지금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미달이에요. 노후 준비 늘리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자, 고객님 보세요. 고객님이 만약에 30살에 경제활동 시작하신다고 하게 되면 돈 몇 년 정도 벌어요? 30년 벌죠? 그러면 60세 은퇴하실 거잖아요. 60세 은퇴해서 만약에 그냥 뭐 100세까지 산지만은 그냥 90세까지만 사느라고 칩시다. 그럼 몇 년 동안 노후 생활해요? 30년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벌어서 30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중에서 480만 원 지금 다 써버리고 20만 원 남겨가지고 나머지 30년을 쓰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버는 것 중에서 15%라도 최소한 그거 이상은 나중을 위해서 무조건 빼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고객님은 지금 500만 원 벌어서 480만 원 다 털어 써버리고 20만 원만 나중에 30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모으고 계신 거예요. 20만 원씩 30년을 모아봤자 그거 60세부터 몇 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쓰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10% 가급적이면 10% 이하를 권장하는데 고객님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초과 상태세요. 근데 이 보장성 보험은요, 이 고객의 나이라든지 이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납입 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는지, 보험 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는지, 보장 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10% 이하라고 하는 기준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이 금액도 약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채 상환 클릭. 권장 비율은 18.1% 이하로 권장해요. 근데 91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88%. 그러니까 91만 원까지는 부채 상환 괜찮으신데 지금 80만 원 지출하고 계시니까 월간 부채 상환 비율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딱 적당한 정도의 부채 상환을 매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80만 원이 이게 원금을 얼마를 상환하고 있고 이자를 얼마나 상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총 합계 금액으로 봐서는 그냥 양호한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다 입력해 놓고 클릭하면서 한 개 눌러놓고 설명드리고 한 개 클릭하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셔야지 고객이 집중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곳에. 네.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뭐냐면은요, 스텝 1, 2, 3죠. 스텝 1의 세 번째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 보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는 어딘가는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분이 보험 설계사인데 고객 만나서 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단 한마디도 안 나왔죠. 여기까지 하면은요, 고객은 나에게 쏙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상담을 나한테 제공해 준 적이 없고 사실은 궁금했던 건데 깔끔하게 알려주고 미처 이런 게 필요한지도 몰라서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됐어. 그럼 그 다음 상담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 스텝에 스텝 2, 3, 4, 5, 6가 있지만은 이거 안 하고 요거 3개만 해주고 우리가 보험 상담을 해도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제일 어려운 거는 뭐였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대출 이자 원금 구분하는 거 정도? 예.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 월간 현금으로 짓는 상세라고 돼 있죠. 똑같은데 한번 클릭해 봅시다. 이거는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하냐면요, 고객이 저는 우리 벌어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고객들한테는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달에 관리비 얼마나 나가는지, 식생활비 얼마나 나가는지, 한 달에 외식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커피값은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거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카드 지출한 거 다 몇 달치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월 평균 다 계산해야 돼. 엑셀로 다 정리해야 돼.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상담을 해주고 싶어. 그럼 하세요. 네.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삼아서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입력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까지 써서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어디다 써도 모르는데 돈은 남아. 그러면 뭐 괜찮지. 그리고 그때 뭐 여기 이렇게 안 해줘도 그냥 보험 상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고,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신랑이 얼마 벌어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일 때 이걸로 상담하게 되면은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진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유료 상담을 하세요. 유료 상담. 그래도 하기 싫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스텝 2. 가계지출 절세절. 자, 이것도 영상 보고 설명 보시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입력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연소득은 세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세전소득, 연소득, 연봉, 예를 들어서 6천만원? 남편 6천만원. 이 컨설팅은 기혼자 상담할 때, 맞벌이 부부 상담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내는 그냥 한 달 연소득이 그냥 2,400만 원이라고만 합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그냥 아내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다라고 가정하고 2,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세율 구간이라고 있죠. 근데 뭐가 있어요? 빨간색 점이 있죠. 그럼 보란 얘기죠. 봅시다. 과세 표준액을 입력하지 않고 세율 구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도 과세 표준액을 입력하면은 아래의 세율 기관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세율 구간이 몇 퍼센트 구간인지를 이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연소득이 6천만 원 구간이면은 이 사람은 세율 구간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기서 26.4. 왜? 왜 그렇죠?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죠. 네. 이거는 이 사람의 연소득이고, 요거는 뭐예요? 과세 표준이잖아요. 뭐 세액공제 받고 이런 거 다 빼고 실질로 세금을 먹이는 돈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니까, 연소득이 6천만 원 정도라면은 뭐 자녀공제 뭐 이런저런 공제 뭐 다 근로자 공제 빼고 나면은 보통
1200에서 4600 사이에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 정도 소득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확인 안 해봐도 몇 퍼센트예요? 그냥 16.5% 구간이에요. 그랬더니 밑에가 싹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근데 다시 16.5%를 다시 선택으로 넣어봅시다. 다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상담을 하기 전에 고객한테 제가 고객님한테 재무 상담 해드릴게요. 이러이러한 거 준비하세요라고 하고 갔으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세요라고 했을 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갑자기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정도라면은 그냥 16.5%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받아보면은 과세 표준 구간이 딱 나오죠. 네. 그럼 그거를 보고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과세 표준 금액이 보니까 4,332만 원이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없어지고 밑에 16.5% 이렇게 딱 찍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어떤 모양새를 갖출 것 같으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시켜서 자 고객님 원천징수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네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금액을 딱 입력하면은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상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봅시다. 아내가 2,400만 원 정도 구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자 2,400만 원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세율 구간은 몇 퍼센트일까요? 6.6. 2,400이면은 그냥 6.6% 구간이에요. 이런 정도 본인 공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인 안 해봐도 이 사람은 그냥 6.6%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쓴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다 이제 이 사람의 소득에 대한 거는 파악이 다 끝났어요. 이 연소득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개략적인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자, 이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일단 물어보세요. 그냥 잘 모른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 쓰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생활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쓰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3,600만 원을 주로 신용카드로 다 쓰세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도 좀 쓰세요? 라고 물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3,600만 원 중에서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그냥 조금 쓰고 대부분은 다 신용카드를 써요. 만약에 이렇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신용카드 3,000만 원, 현금 영수증 뭐 600만 원 만약 요 정도 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에 3,600만 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할 거 다 끝났죠. 네.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선택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편을 딱 클릭을 해봐요. 남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쓰는 생활비 3,600만 원을 전체 다 둘이 지금 맞벌이 부부잖아요. 맞벌이 부부잖아요. 근데 전체 쓰는 3,600만 원을 다 남편 명의 카드만 썼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를 절세를 할 수 있느냐? 49만 5천 원을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는데 이거를 남편 카드를 쓰지 않고 다 아내 카드를 썼어. 그랬더니 19만 8천 원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어쨌든 한 사람 카드만 쓰면은 최대 절세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남편, 화살표, 아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써가지고 절세를 하는 세액공제가
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채운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금액을 아내 카드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걸로 일단은 49만 5천 원을 절세를 받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아내가 9만 9천 원을 절세를 받을 수 있어서 총 절세 금액은 59만 4천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쓸 수 있는 한도를 먼저 다 채운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19만 8천 원을 절세를 하고 남는 거를 남편 걸로 쓰니까 24만 8천 원을 남편이 절세해서 총 44만 6천 원이 절세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남편 한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테이블을 딱 눌러봐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게 테이블로 이게 딱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절세가 높았던 거는 뭐예요? 분산 사용인데 남편 쓰고 그 다음에 아내 거 쓴 거죠. 자, 남편이 소득이 지금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 사용액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뭔지 아시는 분? 최저 사용액. 내가 돈을 쓰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쓰는데 무조건 쓴다고 다 세액공제를 해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득의 15% 이상을 써야 돼. 25% 이상을 써야 돼. 그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소득의 15% 밑으로 쓴 거는 세액공제 안 해줘. 25%를 넘어선 금액만 해줘. 그래서 1,500만 원은 6천만 원의 25%예요.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써도 안 해줘. 근데 초과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냐? 1,000만 원만 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남편 명의 카드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다 포함해서 최대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2,500만 원이다. 1,500까지는 인정 안 해줘. 그 이상 쓰는 금액을 인정을 해주는데 얼마만 인정을 해줘? 1,000만 원만 인정을 해줘. 그러면은 인정 안 해주는 거 1,500만 원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플러스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 그러면 남편 명의로 쓸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예요? 2,500만 원까지만 쓰면 돼. 그 이상 쓴다라고 해서 절세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1년에 3,600만 원을 쓰는데 3,600만 원을 다 남편 명의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500만 원까지만 쓰면 되죠. 그러면은 써도 인정을 못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남편 명의로 1,500만 원이죠. 이 금액이잖아, 이 금액. 그러면 이 금액을 내가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고 현금 영수증 또는 지불카드로도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뭘로 쓰시겠어요? 신용카드. 왜? 왜? 어차피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절세는 안 돼.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은 뭐 무이자 할부도 되고 포인트도 쌓이고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 1,500만 원까지는 그냥 신용카드를 써 그냥.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은 내가 절세가 되는데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은 뭘로 써?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써. 왜냐면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쓰는 게 절세가 더 많이 돼. 그랬더니 1,000만 원에 30%를 인정을 해줘. 직불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금액이요. 이게.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소득세율이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16.5% 구간이죠.
300만 원의 16.5%가 49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30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준 덕분에 나는 49.5%가 절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그룹에 또 실력자가 있잖아요. A. 자, 우리 A 분께 따로 1대1로 코칭을 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3,600만 원 중에서 지금 2,500만 원 썼죠? 네.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1,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1,100만 원 이때 남편 아내 걸로 쓸 거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는 2,400만 원 소득이네? 그러면은 아내도 이 금액의 소득의 25%까지는 인정을 못 받아. 그게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까지는 써도 인정을 못 받아. 그거보다 더 쓴 금액을 인정을 받는데 1,1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써 아까처럼. 근데 나머지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제? 500만 원밖에 안 남아. 근데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썼더니 그 중에서 150만 원을 내가 내 소득에서 빼주네? 내가 지풀 카드를 썼더니 근데 15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주다 보니까 아내는 소득세율이 몇 %예요? 6.6%예요. 그래서 150만 원에 6.6%니까 99,000원을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만 5천 원과 9만 9천 원을 합해 보니까 59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내 한도를 채운 다음에 남편 거를 쓰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내가 2,400이에요. 소득이. 근데 최저 사용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까지는 써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신용카드를 써버렸어.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을 절세를 해주는데 이게 한도가 있죠. 얼마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아. 1,000만 원의 30%, 3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은 300만 원에 몇 %죠? 그러면은 6.6%. 그랬더니 아내는 19만 8천 원을 절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제? 남는 금액이 2천만 원 남지. 3,600만 원 중에서 지금 얼마 쓴 거예요, 지금? 1,600만 원을 지금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은 6천만 원 소득이니까 1,500만 원까지는 써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어. 남는 게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인정을 못 받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500만 원까지밖에 없어. 사실은 1,0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남편은 500만 원까지 인정을 못 받아. 왜? 아내가 한도를 다 써버렸어. 그래서 500만 원을 인정을 받으니까 500만 원의 30%, 150만 원이 내 소득에서 세액공제가 돼가지고 쏙 빠져나가 버리는데 150만 원에 16.5%죠. 남편은 소득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24만 8천 원밖에 이제 절세를 못해. 그래서 합한 금액이 44만 6천 원밖에 절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누구 명의로 카드를 먼저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절세 금액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이거 부부가 아니라 네. 한 사람만 위한 뭐 그냥 이제 뭐 20대나 30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죠. 아내를 빼고 남편은 남편은 그렇죠. 그냥 네. 테이블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붙여버리고 하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한번 말 나온 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자 안에 거 빼버리고 이것도 다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만약에 미혼 남성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냥 5천만 원이다. 자 5천만 원이면은 이거 소득세율은 몇 % 구간이에요? 16.5%. 안 봐도 그냥 16.5% 구간이죠. 그렇죠? 원천징수세율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미혼이니까 그냥 한 달 생활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비 지출 뭐 월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리저리.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쓰세요?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2,400만 원이네요. 그럼 주로 신용카드 쓰세요? 뭐 쓰세요? 물어봐.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냥 다 대부분 신용카드 쓰는데요. 2,400만 원 1년에. 남편. 이때 테이블 그냥 해주면 되겠네. 테이블. 그러면 이제 여기 입력 안 했으니까 딱 요것만 나오죠. 그러면은 1년에 49만 5천 원을 카드로 인해 가지고 절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5천만 원 중에서 쓰시는 2,400 중에서 1,250만 원까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카드를 써도 인정을 못 받는 구간이 있어요. 절세가 안 되는 구간이 그게 얼마냐면은 고객님의 소득의 몇 %예요? 25%까지는 써도 절세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마냐? 고객님은 1,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쓰는 지출에 1,250만 원보다 더 쓰는 금액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200만 원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은 신용카드 그냥 현금 영수증 쓰지 마시고 그냥 신용카드로 지출하세요. 왜? 블라블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남는 금액을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하시게 되게 되면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49만 5천 원을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에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50원, 1,150만 원. 근데 공제액은 300만 원이죠. 왜냐면은 여기가 1,000만 원이 넘어서도 1,0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1,250만 원까지는 그냥 신용카드 쓰세요. 포인트라도 쌓이게. 만약에 저는 다 무조건 다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걸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이 이 정도를 실제로 지출한다면은 49만 5천 원을 나중에 돈을 쓰면서 절세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금액을 알려줄 수 있는 저 정도가 되겠죠. 네. 연말 정산할 때 저렇게 막 돌려받는다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네.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전체 연말 정산하는 것 중에서 일부니까 예, 기존에 뭐 많이 내놨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거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죠. 이미 원천 징수해가지고 다 내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는 맞벌이 부부. 네, 맞벌이 부부. 또 그냥 혼자 미혼이라고 할지라도 야 네가 카드 쓰면서 얼마를 이렇게 그 절세할 수 있는지 혹시 금액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를 신용카드로 쓰고 얼마를 지불카드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혹시라도 모든 거를 다 신용카드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지불카드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겠죠. 네. 그 카드 소득공제가 최대가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세액공제 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세금을 계산했을 때 최대치가 49만 5천 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아, 네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뭐 했냐면은 재무진단 해줬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얘기 해줬죠. 예. 보험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이제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분 해봅시다. 이거 다 할 수 있겠다 잘하면. 자, 자녀 대학 교육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 맨 처음에 이 화면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온오프. 그렇죠. 온오프 불부터 켜야지. 네, 불부터 켜요. 자, 스위치가 있으면 불부터 먼저 켜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보시면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ON이라고 돼 있죠. 해놓고 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지금 켜란 얘기인가? 아니 난 켰잖아 지금. 켜란 얘기인가? 그래서 또 눌러가지고 오프 시켜놓고 안 되나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ON으로 돼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장르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나왔어요. 뭐라고 있어요? Turn off, please for next. 다른 데 가려면은 불 끄고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켜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켜란 얘기가 아니라 네. 예. 네.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자녀가
3살이고요. 자녀가 둘째가 1살이라고 칩시다. 3살, 1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공 분야가 있네. 3살짜리 애한테 무슨 전공 아이씨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란 얘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 아이 어떻게 예, 우리 아이 첫째 그렇지 아주 좋은 의대가 좋다 진짜. 이래서 고객하고 친화력이 있나 봐요. 딱 그렇게 볼 때 뭐 잡았어요? 아이가 크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첫째는 그냥 무난하게 공학 쪽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둘째는 따님이면은 어떻게 그냥 인문 쪽으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여기에 뭘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학자금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대랑 예체능대랑 의학계랑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등록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슬쩍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적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기 전까지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작은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고객들은 요번 달에 벌어온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근데 대학교를 다닐 때는 큰 돈이 확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애가 집을 떠나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자녀가 둘이 중첩이 돼버렸네? 이러면은 2배가 들어가. 한 2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딱딱 이런 경우죠. 이렇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지금부터 자녀가 대학 가기 전까지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준비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님 자녀가 대학 갔을 때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님이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적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가서 필요한 자금의 몇 % 정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고객님 자녀가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니까 이거를 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상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님 혹시 지금 남편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자녀분 학자금, 등록금은 좀 다 나오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직장에서 다 나와요. 저희는 중소기업이 돼서 거기 지원이 안 돼요. 저희는 공무원이 돼서 그런 거 일체 지원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좋은 직장에 다녀서 대기업에 다녀서 모든 학자금이 다 등록금은 어쨌든 다 나와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대학 다니면서 들어가는 교육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등록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절반 정도를 빼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필요한 자금의 50%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50%를 딱 눌러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용금리가 있어요. 이제 적용금리는 만약에 고객님 이거를 만약에 은행에 이제 저축을 해서 내가 이걸 준비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아이가 지금 3살이고 지금 아이가 1살이니까 앞으로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는 앞으로 한 17년, 18년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또 대학을 갈 때까지도 한 15년 이상 이렇게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은행에 적금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금리를 몇 %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 조금 더 많이 줍시다. 한 1.5% 정도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지. 원거리, 근거리, 등록금이 있어요. 자, 원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집을 떠나가서 다녀요. 이제 독립을 해서 다니는 거죠. 방을 구해줘야 돼, 한마디로. 네. 그 다음에 근거리는 집에서 통학해. 그 다음에 등록금은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준비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진짜 딱 등록금만 준비할래요. 이런. 자, 그러면 일단 원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대부분 그냥 원거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첫째 자녀는 19만 1,000원, 둘째 자녀는 14만 7,000원. 한마디로 첫째 자녀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 남아있어요. 그쵸, 여기. 그리고 둘째 자녀는 18년이 남아있어요. 첫째는 앞으로 16년 동안 한 달에 19만 원씩 16년 동안 계속 내시면은 1.5% 이자를 받아서 그때 필요한 교육비의 50%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앞으로 18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을 계속 넣으시면은 그때 가서 필요한 자금의 50%를 준비할 수 있어요. 대학 가기 전달까지 넣으셔야 돼요. 대강 준비하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분 교육비는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바짝 넣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야지만 4년 동안 또는 4년 이렇게 사실 8년이죠. 네, 8년. 그러면 이게 다소 중간에 이렇게 중첩이 되더라도 고객님이 애로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1.5%로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수익성이 좀 있는 상품으로 만약에 내가 올려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은 한 2.5% 정도로 내가 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2.5 한번. 그랬더니 금액이 한 1, 2만 원 정도 좀 매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컨셉은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딱 그때 가서 18년, 16년 시점에 가서 딱 털어 쓰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장기 목적 자금에 이런 자녀 교육 자금을 태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가서 일부를 이 교육 자금으로 쓰고 이 상품은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2.5%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자녀분들도 앞으로 계속 직장을 잡고 취직을 하고 하시게 되면 또 투자를 계속 해나가셔야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변액 상품으로 준비를 하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조금 더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 한 3.5% 정도를 잡아본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조금 더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 목적 자금을 가져갈 때 이제 보험 상품 쪽으로 이렇게 한 달에 얼마가 꾸준히 넣어야 되는지, 어차피 3년짜리 적금 넣고 5년짜리 적금 넣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인지를 시키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계속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보험 상품을 시작하는데 저항력이 없겠죠. 어차피 넣어서 그때까지 묵혀놔야 되는 거니까. 예.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코멘트라고 체크박스 보이시죠? 네. 자, 체크박스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랬더니 밑에 스크립트가 뜨죠. 스크립트. 이거는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달라지니까 고객한테 가서 설명하실 때 요렇게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고객 앞에 가서 상담할 때 요거 딱 체크해놓고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고객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거 읽어주네. 나도 지금 읽고 있는데 뭐하러 읽어주지? 나 한글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읽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상담해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 보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험 얘기 언제 하지?
그렇죠? 우리 보험 상담해야 되는데 보험 얘기를 지금 언제 해? 지금 큰일 나. 자, 은퇴 자산부터 봅시다. 아, 그리고 아까 다시 가야 돼. 자녀 대학 교육비 분석 시킨 대로 해야지. 턴오프 하고 해야 돼.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은퇴 자산 분석 갑시다. 그랬더니 또 불부터 켜야 되겠네? 그쵸? 불부터 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쵸? 네. 여기까지 헬스 하고 수료 안 되고 넘어가시. 자, 대표님, 예. 뭐안 끄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터져요. 안 끄면은 다른 거랑 막 중첩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요. 중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자녀 교육 자금은 얘랑 중첩되지는 않아요. 근데 안 끄고 와야 될 걸 안 끄고 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터져요. 전기세가 계속. 전기세.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꺼주세요. 너 불 안 끄고 왔잖아. 불 끄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끄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주 전부 좋은 있구나.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될 건데. 자, 덕분에 우리 또 그런 연관성을 알았어요. 자, 일단은 이제 은퇴.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은퇴 컨설팅 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좋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보네.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자, 나이 봅시다. 33살. 아내 30살. 뭐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퇴 몇 살에 하고 싶어요? 60세. 그냥 이거는 일방적으로 끌고 오세요. 그냥 은퇴는 60세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공연이 은퇴는 언제 하고 싶어요? 그래요? 60세 때 할까? 65세 때 할까? 그 정년이니까 62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통 그냥 일단 은퇴 연령은 60세를 할게요. 그리고 은퇴 연령 기준은 보통 남성 그대로 두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전업주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정 경제의 중심이 여자니까 여성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은퇴 연령을 여성 기준으로 맞추게 돼요. 그러면 여성이 60세가 됐을 때 은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은 남성이 60세가 됐을 때 은퇴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남성 기준으로 놔두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은퇴 생활비. 자, 은퇴 생활비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싶으세요, 고객님? 300. 자, 그러면은 300.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표 준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클릭을 딱 해서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몇 퍼센트. 자, 300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 자산으로, 개인 연금으로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 내서 받는 걸로. 예.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한 달 생활비 정도 돼요. 일반 중산층에. 그쵸?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노후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노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적 한 어느 정도 넉넉한 중산층 정도가 되겠죠. 예, 비교적.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300만 원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람이 300만 원을 국민연금을 고려하고 그거 빼고 300만 원을 얘기하는 건지 국민연금 생각하고 300만 원을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년 국민연금 공단에서 그거 날라오지 않나요? 네. 지금처럼 월바를 갖다가 몇 살까지 내면은 지금 현재 가치로 당신이 65세가 됐을 때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거 받고 있겠죠. 예. 그러면 한 달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뜨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간 끌면 안 돼요. 제 경험상
대기업에 지금 근무하셔가지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평생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은 한 달에 지금 한 130에서 한 14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고 계십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시니까 아마 그 정도 받게 되지 않으실까요? 고객이 모르고 있다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0만 원 중에서 130, 14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나올 거니 나는 얼마를 준비하면 돼요? 150만 원, 60만 원, 7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에는 또 변수가 있죠. 이 사람이 33살이잖아. 앞으로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도 30년이 더 남았어. 그러면은 지금은 그 돈을 갖다가 140만 원, 150만 원 받는다라고 치지만은 나중에 그거보다 더 적게 받을 확률이 이 사람은 훨씬 더 높죠. 저는 어때요? 저는 지금 정부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돈을 받을 확률이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저는 높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저보다는 높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그러니 300만 원 중에서 한 60%는 내가 준비하고 300만 원에 한 40%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0%가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국민연금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60만 원이면 180만 원이에요. 그쵸? 밑에 보니까 목표 준비액 18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다시 목표 준비율을 갖다가 다시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은퇴생활비를 180만 원을 입력해. 180만 원. 자, 고객님 국민연금 빼고 얼마 정도 더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저는 국민연금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치니까 저는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180만 원 입력해. 그럼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그래, 100%. 그럼 아까 앞에서 입력한 거랑 이렇게 입력한 거랑 결국은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하기에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재무설계가 뭔가 자세를 갖추려면은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전자가 낫겠죠. 내가 국민연금 나올 것까지 세심하게 다 고려해서 지금 뭔가 내가 금액을 결정해주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잖아.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근데 후자는 고객님 국민연금 빼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기 원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전자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몇 퍼센트 잡아볼까요? 1.3. 자,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쭉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따라가는 이게 이 프로그램을 상담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가 상승률 추이가 있네. 물가 상승률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APPC 자료 쪽에 있어요. 자, APPC 자료로 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물가 상승률로 가. 물가 상승률로 가. 그랬더니 물가 상승률 쪽으로 딱 넘어왔네. 자, 33살이면 몇 년생이에요? 91년생. 자, 고객님이 태어나셨던 91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요. 1000만 원은 지금 그 이후로 3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2,8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게 그 사이에 이 물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요만큼.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난 과거의 물가고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직전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드려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물가가 이랬고요. 이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1.62%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물가 상승률은 1.62%를 적용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굉장히 여기서 또 한 번 커질 거예요. 무조건 물가를 2%, 3%, 4%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설계사는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예. 다 그냥 신문에서 고객님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물가가 5% 올랐고요. 뭐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2배까지 가까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년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물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의외로.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정도도 개념을 정립하고 상담하는 설계사들이 재무 설계를 한다면서도 없어요. 네. 그래서 1.62%를 적용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은퇴자산 분석. 자, 그래서 물가는 1.62%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연금 월액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277만 원이 나오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은 얼마였어요?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왜 277만 원이에요? 물가 상승률 고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33살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60세가 됐을 때 내가 실제로 277만 원이 연금이 매달 들어와야 이 돈이 현재 가치로 얼마다? 18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나는 60세가 됐을 때 277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연금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공시율 연금으로 준비한다 그러면은요, 여기 빨간색 점이 딱 있죠. 공시율 2.25% 기준. 일 때 한 달에 얼마냐? 얼마예요? 497만 원을 10년 납 기준으로. 고객님이 지금 희망하시는 거요. 한 달에 180만 원까지 현가로 180만 원을 평생 받고 싶으시면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 목돈이 있잖아요. 약 5억 8천 정도를 넣어두시면은 한 달에 180만 원까지 180만 원씩 평생 받으실 수 있으세요. 놀라셨죠? 내가 받고 싶은 건 얼마예요? 꼴랑 18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내래. 근데 지금 고객님 지금 한 달 월급 얼마예요? 나 한 달 월급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월급 받는 거 다 연금 내야 되나? 말이 돼요, 안 돼요, 고객님?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객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희망 수령액에 체크를 딱 합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60세가 돼서도 180만 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80만 원 들어봤자 그게 물가 때문에 더 작아진 돈인데 180만 원어치 물건을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했을 때 277만 원은 받아야지 그게 현재 가치로 180만 원인데 그 돈을 고객님이 은퇴하는 기간 동안에 100세까지 다 받으시려면은 고객님이 받게 되는 돈이 얼마냐면은 13억 3천이에요. 고객님이 저한테 지금 현가로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을 저한테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요. 제가 13억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도대체
고객님이 이 13억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셔야지 총 얼마를 내고 13억을 받길 원하세요? 설마 뭐 한 2억 정도 내놓으시고 13억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고객이 나는 꼴랑 한 달에 1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2019년도에 1월 1일 날짜를 입력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2019-1-1 이런 식으로 월과 날짜 사이에는 꼭 대시가 들어가야 돼요. 2019년 1월 1일 날 납입기간 20년짜리를 20년이 넘으면 그냥 20년 하세요. 그냥 20년짜리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갖다 납입을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은퇴 상품이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뭔가 그래프가 나타났네. 그랬더니 12.4%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은 2019년도 1월 1일 날 시작한 이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이 상품을 이 20년 동안 제대로 납입을 다 완납을 하시면은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이 은퇴생활비 이 플랜에서 12.4%가 준비가 되는 셈이에요.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 마침 저를 만나기 전에 2020년도 1월 1일 날 또 누구를 만나서 변액연금을 계약을 한 거예요. 10년짜리를. 그리고 이거 납입 기간은 50만 원이야. 그랬더니 상각형이 또 커졌어요. 22.9%로 늘어났죠. 2020년도에 가입한 이 변액연금 상품을 원래 계약한 대로 10년을 완납을 다 하시게 되면은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은퇴생활비에 22.9%가 준비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77.1%를 이제 저랑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고객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세요. 한 5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제 은퇴 자금으로 더 준비하실 여력이 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날짜 3월 8일이죠? 3월 8일 입력했죠. 근데 오늘 날짜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3/8. 그러면 엔터 치시게 되면 자동으로 2023년 3월 8일 1호 폼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납입 기간 10년. 역시 50만 원.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32.8%가 준비가 되는 거고 아직도 67.2%가 남아 있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직도 얼마 더 넣어야 돼? 한 달에? 올랍으로 340만 원을 더 넣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일이에요, 사실은. 이걸 다 넣고도 340만 원을 10년짜리를 하나 더 넣어야 돼.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거리에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울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어떻게 하고 싶어요? 슬쩍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왜 싸워봤자 두들겨 맞을 거니까. 근데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되게 왜소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세 등등하겠지. 막 뭐야 막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준비할 것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덤벼볼만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요거를 덤벼볼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낮춰줘야 되겠죠. 자, 고객님 현실적으로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거는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퇴 시점을 좀 뒤로 좀 늦춰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60세인데 65세 정도로 좀 늦춰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뭐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60세 땡 하고 은퇴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65세로 바꿔볼까요? 네. 그랬더니 280으로 줄어드네요. 280도 많아요. 그쵸? 예. 그럼 어떡하지? 금액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님 지금 형편에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은퇴 준비는 어렵단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제가 100만 원으로 줄여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80만 원으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덤벼볼만 하죠. 이제 좀 이 은퇴 플랜을 좀 완성을 좀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인데 고객님 그 승진 지금 직급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지금 대리인데요. 가장 진급 언제 정도 하실 때 안 됐어요? 아니면 사원인데요. 대리 진급 하실 때 얼마나 남았어요? 한 3년 정도, 3년 후에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2026년도 1월 1일 날 10년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50만 원. 그때 가서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르실 거니까 그때 가서 50만 원짜리 하나를 더 시작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제 36만 원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좀 넣으시다가 2030년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 2020년도에 가입한 게 납입이 하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030년도 1월 1일 날 납입 기간 10년짜리 이거를 얼마 넣으면 될까요,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36만 원? 여기 남았는 게 36만 원이잖아. 그렇죠? 36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3,000원 남아야 돼. 그죠? 자, 엔터. 그랬더니 얼마 남아요? 나 이제 3,000원 남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프로는 오른 거?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36만 원 다시 지워보세요. 지금 나오는 36만 3천 원은 언제 기준이냐? 지금 연금 계약했을 때 36만 원이에요. 근데 언제 계약해요? 7년 후에 계약하잖아. 은퇴 시점이 더 짧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랬더니 아까 36만 원을 넣었더니 얼마 남았어요? 5만 5천 원이 남았죠. 그러면 얼마를 입력해야지 얘가 빵이 될까요? 42만 원 정도 해볼까요? 자, 그쵸. 41만 원 하면 몇천 원 남겠죠? 8천 원 남네. 그러면은 42만 원 했더니 이제 100%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께서는 지금 넣고 계신 거 잘 넣으시고 오늘 저랑 50만 원짜리 연금 하나만 더 준비하시고 나중에 승진하시면은 승진하신 그 급여 올라간 부분으로 50만 원짜리 하나 그때 가서 다시 하시고 마지막 멘트 주면은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가 끝나면은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인데 그때 가서는 연금 얼마냐? 167만 원이에요. 그래도 고객님. 그러면 이게 현가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노후에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120만 원 나오고 내가 따로 준비한 게 100만 원이 나와서 어쨌든 220만 원이면은 그냥 노후에 노부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 생계비 정도는 일단 준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고객님이 여윳돈이 좀 생기시거나 승진을 했는데 나중에 또 부장 승진하실 수도 있잖아요. 과장, 부장, 승진. 그때 가서 저랑 또 계속 어차피 오늘 상담으로 저랑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평생 이제 생애재무 설계를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수시로 저랑 만나실 거고 나중에 또 승진하시면 또 저랑 다시 만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이런 재무 상담을 다시 한번 하셔서 또 추가적인 준비를 얼마나 더 하셔야 되는지를 또 그때 가서 또 저랑 상담해 보시면은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은퇴 준비를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고객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요 7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줄 거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고객님께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시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고객님이 지금 내고 계신 거 앞으로 낼 거 다 내고 나면은 총 얼마 정도를 내게 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고객분들은. 얼마를 내게 되냐면요 약 3억 정도를 내게 돼요. 3억 24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이 연금 수령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90세 보증형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65세 때 연금을 개시를 해서 90세까지는 혹시 그 전에 돌아가시더라도 무조건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유가족이. 그러면은 25년간 연금 받는 거는 무조건 고정이죠. 그러면은 3억 240만 원을 내시고 약 5억 정도를 그냥 확정적으로 받아가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90세가 넘어서도 내가 살아있다 계속 그러면 100세까지 받으면은 7억을 받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고객님께서는 3억 정도를 내시고 약 7억 정도를 은퇴생활비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떤 반응이냐? 괜찮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은퇴 컨설팅이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위에 코멘트가 있네요. 코멘트 눌러봐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겠지. 뭐라고 쭉 설명되어 있죠. 잘 읽어보시고 이거를 숙지하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여기 밑에를 다 지워볼까요? 밑에를 밑에 거 하나만 지워볼까요? 제 밑에 거 하나만. 자, 여기 오늘 계약하는 거를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바꿔봅시다. 그랬더니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납입 기간도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지우고 금액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37만 원이네? 그럼 여기서 38만 원 하면 대충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쵸? 39만 원 해야지 되겠구나. 39만 원 했더니 4천 원 남네. 그러면은 오늘 계약하는 걸 20년 납으로만 해버리고 나면은 고객은 승진하고 나서 40만 원짜리 하나만 하면, 39만 원짜리 하나만 하면은 고객은 또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아까보다 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내가 20년 납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20만 원 해볼까요? 이게 이제 사라질 때까지 하면 되지. 21만 원. 됐네. 21만 원 하면 되겠네.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훨씬 또 부담. 그러니까 납입 기간을 좀 늘려주면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납입 기간 늘려놓으면은 장점이 뭐예요? 나중에 하다가 힘들면은 줄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10년만 넘어가면. 그거는 다 그렇지는 않고 약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팔 상품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훨씬 좋겠죠. 고객님, 지금 20년 납이라서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10년만 지나면은 몇 년으로 줄이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똑같은 계약인데 10년을 해두시게 되면은 요거는 늘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0년으로 해두시게 되면은 10년 납을 만약에 또 넣게 되게 되면은 사업비를 한 번 또 내는 거예요. 근데 20년 납을 해두시게 되면은 사업비를 한 번만 물고 10년은 그냥 공짜로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다가 힘드시면 줄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쵸? 예. 은퇴 상담 이걸 하나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충분히 되죠. 자, 은퇴 상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받아야 될 정보가 뭐예요? 몇 살이지? 은퇴 은퇴예요. 휴방 가입하여. 연금 들어있는 거. 그렇죠. 고객이 연금 들어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대부분 연금 몇 년짜리예요? 20년. 연금이? 10년. 연금은 거의 다 안 봐도 거의 10년짜리예요. 연금 계약한 고객들은 안 봐도 거의 10년짜리예요.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3년 전인가 계약했는데 금액은 대부분 알고 있어. 그 50만 원짜리 3년 전인가? 그러면 고객한테 증권 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떼셔도 돼요. 알 필요 없어요. 3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2020년. 2020년 또는 2019년 또 하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인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전에 오늘 날짜 입력하면 돼. 그냥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나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냐 큰 차이 없어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증권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받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공시율연금은 2.25% 기준이고 변액 같은 경우는 3.375%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하는 컨설팅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상관없죠. 뭐 그 상품이 내고 있든 못 내고 있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앞으로 내게 될지 못 내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하나 딱 그려줘서 앞으로 은퇴 준비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21만 원 해놨다고 해서 2026년도에 가지고 21만 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즉석에서 은퇴 컨설팅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네. 혹시 만약에 네. 보험이 아니라 오, 좋은 질문. 펀드로 준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연금저 주펀드. 그래서 네. 그거는 솔직히 이걸로 확인을 못 하고 음.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처럼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상담하는지. 자. 펀드로 할 거냐, 연금으로 할 거냐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교육받아야 돼요. 따로 교육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내용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펀드로 하고 있는 거를 고객이 만약에 연금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연금 펀드다. 또는 연금 펀드 아니더라도 그냥 증권사에 펀드 놓고 있는데 요거는 연금처럼 내가 계속 넣어서 은퇴 자산을 쓸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왜? 여기 지금 얼마 받을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입력한 거? 변액보험 얼마 받을지 알 수 있어요? 변액보험도 모르잖아요. 가정했잖아. 3.375%가 나준다면은이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만약에 은퇴 자산으로 펀드 넣고 있어. 그러면은 변액보험하고 똑같이 입력해두면 돼 그냥. 단지 할 거는 뭐냐면은 고객님 연금 재원과 증권사의 펀드 자산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으니 연금 재원은 펀드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고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절대로 안 돼요 고객님. 그리고 진짜 연금 재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걸로 하시는 것보다 변액보험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고객님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다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좋은 질문 참 많이 하시네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고객이 종신보험에다가 만약에 추가 가입하고 있어. 자, 가정합시다. 종신보험 은퇴상품이에요? 은퇴상품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쵸? 예. 근데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고객들이 저축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연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활용하면 연금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20만원, 기본 20만원, 추가 납입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입력할까요? 만약 입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추가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은 사망보험금 보장하기 위함이니까 사업이 다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갖다가 은퇴 자산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추가 납입 20만 원 하고 있는 거는 사업비 하나도 안 떼고 또는 거의 안 떼고 들어가는 거니 은퇴 자산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납입 기간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인데 만약에 20년 납인데 20만 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또는 20만 원인데 10년 납 10년 납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만 원은 보장성보험으로 빼놓고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연금보험에다가 여기 공시율이잖아요. 여기다가 그 계약일자 집어넣고 납입기간 10년 집어넣고 그 20만 원 추가 납입하고 있는 걸 여기다 넣어주지. 여기다가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그 연금보험이랑 다른 게 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연금보험보다 좋지. 맞잖아요. 연금보험은 20만 원 넣을 때 사업비 빼고 들어가지만은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가입해서 10년 납 들어가는 거는 사업비 거의 안 떼고 들어가잖아. 사실은 더 좋은 효과지 사실은. 그래서 순수하게 종신보험을 기본 납만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 넣어줄 수는 없어. 하지만 추가 납입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자산에다가 반영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를 고객이 종신보험 넣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은 은퇴자산으로 내가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잘 내야 되겠네,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 또 좋겠죠. 네. 종신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뭐 특약이나 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종신이면 어떻게? 야 오늘 그 수강료 더 내야 되겠다. 자, 진짜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관을 보시면은 종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종신 전환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품이 있어요. 종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는 종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험회사에다가. 네. 근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연금으로 전환할 때 사업비를 한 번도 안 내고 전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약하고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은퇴 시점에 가서 일시나온 연금을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시나온 연금을 계약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해지 환급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어차피 한 번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상품이냐 없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무조건 찾아서 계약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은 기능은 있는데 이 종신보험 자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서로 이걸 갖다가 저울질을 잘 해봐야 되겠죠. 얘는 종신보험인데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없는데 이 상품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종신에다가 추가 납입해가지고 가면서 그냥 노후에 사업비 한 번 더 물어. 그냥 일시납 사업비. 일시납 사업비는 목돈에서 한 번 딱 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혜택만 보겠다. 나는 가장 좋은 것만 가져가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더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 상품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하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객 입장에서 정말 고려를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 가운데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그 고민을 해야지만 그 고민에 대한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그냥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건 절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지? 내 종신은 뭘로 준비하지? 내 건강보험상품은 뭘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내 암보험은 90세까지가 좋을까? 100세까지 좋을까? 진짜 내 거는.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아하고 지금 오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금쪽 같은데 내 진짜 뭐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90세를 해줘야 되는 게 좋을까? 100세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진짜로 하게 되면은 그 고민의 결과를 고객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거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팔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도 엉터리로 돼 있는 거지. 내 거에 대한 고민을 해요. 나 사망보험 종신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종신보험. 오늘 아침에 어떤 생명보험회사에 지점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상품을 다 하겠는데 괜찮아 보여. 그럼 저 괜찮네. 수수료도 괜찮네. 저걸로 계약하시겠어요? 이번 달에 시책도 있어. 저걸로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잖아. 다 찾아보고 주변 서민들한테 물어보고 정말 신중하게 아마 이번 달에 결정 못 할걸? 다음 달, 다다음 달에나 결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 거 계약할 거잖아. 그러고 나면은 그 상품을 고객들한테 컨설팅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할 때
눈빛이 다르다고요. 얼마나 고심해서 내가 이 상품을 찾아낸 건데, 얼마나 많은 연구와 비교를 해서 내가 결정한 건데, 당신 나 만나고 정말 행운이야. 이런 눈빛이 나온다고요. 계약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벌써 10분이 초과됐는데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도록 합시다. 자, 박수 한번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조금 좀 쉬었다가 4시 반에 13분이니까 4시 반에 수료식 시작하도록 하고요.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신 분이 계시니까 또 그분한테 또 좀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한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 또 궁금한 것도 진짜로 이렇게 한 가지 또 질문도 던져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마음껏 놀다 오세요. 자, 마치겠습니다.